여러분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주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저 별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다른 지적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상상을 넘어서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온 가장 근본적인 의문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한 낭독회입니다. 앞선 질문에 대한 자그마한 해답으로 준비한 오늘의 낭독회는요, 크리스토프 갈파르의 우주, 시간 그 너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자가 우주 여행의 동반자로 초대하듯 흥미롭고 생생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는데요. 물리학이 어렵다고 느껴졌던 분들도 책을 읽다 보면 마치 한편의 영화나 꿈속을 여행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책의 저자인 갈파르는 스티븐 호킹의 제자로 복잡한 현대 물리학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꾸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작가인데요. 빅뱅에서 블랙홀까지, 양자 세계에서 다중 우주 이론까지, 오늘 이 책을 통해 눈앞의 현실을 넘어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여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공지 하나가 있는데요. 고독한 낭독회 채널이 30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채널 초창기부터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전에는 제가 도자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곤 했었죠. 이번에 모던 오브제에서 하는 제스모나이트 클래스를 듣다가 금방 선생님께서 그 낭독회 30만 기념으로 여러 작품들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제스모나이트 6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어려울 것 없고요.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굳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이 30만이 될 때 제가 댓글들을 모아 추첨하는 형식으로 진행할게요.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도자기를 되게 모난 모양으로 만들어서 드렸었는데 이 제스모나이트는 몰드 같은 걸 이용하기 때문에 손재주가 없어도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원해주신 모던 오브제 사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원데이 클래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사말이 길어졌네요. 우리가 사는 우주의 경이로움, 그리고 그 너머의 미지의 세계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크리스토프 갈파르의 우주, 시간 그 너머.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조용한 폭발. 구름 한 점 없는 여름밤에 멀고 먼 화산섬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주위의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해서 작디 작은 파도만이 하얀 모래를 씻어내려가죠. 사방이 고요합니다. 당신은 눈을 감고 바닷가에 누워 있습니다. 햇볕에 익어 따뜻해진 모래가 달콤하고 이국적인 냄새로 가득한 공기를 메웁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어온 거친 비명 소리에 당신은 화들짝 놀라 어둠 속을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죠. 비명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조용합니다. 무서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섬의 어떤 생물들에게는 위험할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육식동물 중에서도 가장 강대한 인간이니까요. 그 친구들이 찾아와 당신과 술을 한잔하며 휴가를 즐길 것입니다. 당신은 모래사장에 들어누워 인간이라는 종의 가치에 걸맞은 생각에 잠깁니다. 수많은 작은 불빛들이 광대한 밤하늘 사방에 깜빡거립니다. 육안으로도 그 불빛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 품었던 의문들이 떠오릅니다.
저 별들은 뭘까? 왜 깜빡거리는 걸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걸까? 새로운 의문도 떠오르죠. 내가 이런 의문들의 답을 정말로 알아낼 수가 있을까? 당신은 한숨을 내쉬면서 따스한 모래 위에 다시 편안히 누워 이런 어리석은 의문들을 옆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래, 이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 아주 자그마한 유성이 하늘을 부드럽게 가로지르며 줄무늬를 그려냅니다. 막 소원을 빌려는데 굉장한 일이 일어나죠. 마치 조금 전 마지막으로 품었던 의문에 답을 주려는 듯 50억 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정신을 차려보니 당신은 텅 빈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바닷가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은 살아있는데 몸 역시 사라지고 없는 거죠. 당신은 지금 실체가 없는 공기처럼 순수한 정신으로만 존재합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생각해 볼 시간이나 살려달라고 외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괴상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죠. 앞쪽으로 수십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자그맣게 보이는 멀고 먼 별들을 배경으로 둥근 공 하나가 날고 있습니다. 어두운 오렌지색으로 이글거리는 그 공은 빙글빙글 돌면서 당신을 향해 다가오죠. 당신은 그 공의 표면이 녹은 암석들로 뒤덮여 있음을 곧 알아차립니다. 그 공의 정체가 행성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액화된 행성입니다. 충격을 받은 당신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열기가 얼마나 강력하면 이렇게 행성 전체를 액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걸까? 그때 엄청나게 커다란 항성 하나가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행성과 비교하면 그 크기만으로 압도적이었죠. 그 항성 역시 빙글빙글 돌면서 공간 속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입이 딱 벌어지는 속도로 계속 커지고 있는 그 거대한 항성과 비교해보니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는 행성이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조그만 오렌지색 구슬처럼 보입니다. 항성은 1분 전에 비해 벌써 2배로 커져 있습니다. 불그스름한 색을 띤 항성이 온도가 수백만 도에 이르고 크기도 거대한 플라즈마 가닥들을 미친 듯이 뿜어내면 그 플라즈마 가닥들은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한 것 같은 속도로 공간을 슝 가로지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거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사실 당신은 지금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격렬한 사건 중 하나를 직접 겪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진공 속에선 소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 저 항성이 이런 속도로 계속 커지는 것은 영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항성은 내 상상을 넘어서는 크기가 되었고 액화된 행성은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 공격으로 산산이 부서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항성은 행성의 그런 운명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커지기만 합니다. 마침내 처음 크기의 약 100배 도달한 항성이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구성하던 모든 물질들을 이내 우주로 쏘아버리게 된 거죠. 거대한 충격파가 유령 같은 당신의 존재를 꿰뚫고 지나간 뒤 남은 것은 사방으로 비선하는 작은 조각들 뿐입니다. 항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깔을 띤 구름으로 변해서 신들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속도로 별들 사이의 빈 공간을 향해 점점 퍼져나가고 있죠. 자, 당신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정신을 차리고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지 깨닫습니다.
머리가 묘하게 맑아지면서 무서운 진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방금 죽은 항성은 그냥 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빛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 액화된 행성이 바로 지구였던 거죠. 우리의 행성, 우리의 고향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종말을 목격했습니다. 마야인들의 것으로 알려진 화려하고 억지스러운 환상이 아니라 진정한 종말인 것이죠.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인류는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일이 일어났기 50억 년 전부터요.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머리를 굴리다 보니 바닷가에 있는 당신의 몸으로 현재로 순식간에 되돌아옵니다. 마구 날뛰는 심장을 안고 당신은 일어나 앉아 주위를 둘러보죠. 이상한 꿈을 꾸다 깨어난 사람 같습니다. 나무들, 모래, 바다, 바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친구들도 곧 합류하겠죠. 벌써 저 멀리 친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 방금 잠들었나? 꿈은 아닐까? 으스스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혹시 방금 그건 현실이었을까? 태양이 정말로 언젠간 폭파할까? 만약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며 당신은 방금 있었던 일을 이해해 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방금 그 일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당신은 알고 있죠. 지금 당신의 정신이 바닷가로 돌아와 몸과 다시 결합했지만 당신은 시간을 초월해 멀고 먼 미래까지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결코 볼 수 없어야 마땅한 일을 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쉽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바람이, 파도가, 새들과 별들이 모두 당신만 들을 수 있는 노래를 속삭이는 듯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퍼뜩 깨닫습니다. 이 노래는 경고인 동시에 초대장과 같았죠.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미래 중에서 인류가 반드시 찾아올 태양의 죽음과 기타 수많은 재앙들을 이기고 살아남을 길은 하나뿐이라고 그들은 속삭입니다. 지식의 길, 과학의 길, 오로지 인류만이 할 수 있는 여행. 우리는 이제부터 그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죠. 달.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50억 년 뒤의 미래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출발이 좋으니 자신의 완벽한 상상력에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원한 일은 아니지만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류는 물론이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당신은 이미 보았죠. 먼 미래에 살아남으려면, 무섭게 이글거리며 죽어가는 태양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스스로 미래를 좌우하는 법을 터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선 자연의 법칙들을 밝혀내면서 그것을 잘 이용하는 법을 알아야 하죠. 앞으로 할 일이 아주 많은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은 지금까지 인류가 알아낸 사실들을 거의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우주를 여행하면서 당신은 중력의 정체에 대해서, 원자들과 입자들이 서로 몸을 맞대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 중 대부분이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학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물질과 에너지를 생각해냈음도 알게 될 것이죠. 그렇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을 모두 살펴본 뒤에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훌쩍 넘어가 오늘날 가장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비로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평행우주, 다중우주, 다차원 등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죠. 이때부터 우리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수집하고 발전시킨 지식과 지혜의 빛을 받아 눈을 반짝거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단히 각오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새로 발견된 사실들로 인해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온 모든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죠. 우리 우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실들을 알아낸 덕분에 인류가 그동안 지상에 살았던 다른 모든 생물들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 공룡들은 약 2억 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은 겨우 수십만 년에 불과합니다. 공룡들은 주위 환경에 대해 의문을 품고 몇 가지 사실들을 밝혀낼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멸종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인간들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존재를 미리 탐지해 경로를 바꾸려고 애써볼 수 있는 것이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공룡들은 갖지 못한 힘을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조금 불공평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공룡들이 이론 물리학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멸종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당신은 일단 바닷가에 있습니다. 죽어가던 태양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하죠. 당신은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밤하늘에 점점이 박혀 반짝이는 별들은 당신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듯합니다. 지상의 생물들이 살고 죽는 것은 저 별들에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주에서의 시간이 우리의 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모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 지상의 한 종이 존재했던 기간을 모두 합한다 해도 저렇게 멀리 신처럼 반짝이는 별들에겐 손가락을 한 번 튕기는 순간이 지나지 않을 것이죠. 300년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유명하고 똑똑한 과학자 가운데 한 명이며 중력의 존재를 밝혀낸 영국의 물리학자 겸 수학자 아이작 뉴턴도 엄청난 규모의 시간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고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인간의 시간과 흐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고 본 것이죠. 뉴턴이 생각한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앞뒤로 무한히 뻗어있는 인류의 시간은 고작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죠. 별들을 지켜보면서 소리 없이 잔의 술을 따라주는 친구를 지켜보면서 당신은 이제부터 시작될 당신의 여행에 압도당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크고 멀고 낯설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죠. 당신은 이론 물리학자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당신은 호기심 많은 머리와 눈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래 위에 누워 우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정신을 집중합니다. 하늘은 어둡다. 그리고 거기에 별들이 떠있다. 별들 사이에 희뿌옇게 빛나는 흐릿한 띠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 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 띠의 이름이 은하수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은하수의 폭은 보름달의 10배쯤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적 은하수를 몇 번이나 빤히 바라본 적이 있지만 최근엔 자주 보지 않았죠.
지금 다시 바라보니 저렇게 똑똑하게 눈에 들어오는 은하수를 먼 옛날 우리의 조상들 또한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맞는 생각이지만 정작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연구한 끝에 이 은하수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도 인공적인 불빛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선 은하수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얄궂게만 느껴집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열대섬에선 은하수의 존재감이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구의 자전이 밤으로 깊어갈수록 은하수 또한 한낮의 태양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죠. 저 하늘 너머 어딘가 인류의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머릿속에서 나타납니다.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육안으로 보는 일이 과연 가능할지 궁금해지죠. 하지만 당신은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태양, 달, 금성이나 화성이나 목성 같은 행성들, 수백 개의 별들, 피크무레한 먼지들이 줄무늬처럼 모여있는 은하수가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기 저 별들 사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수수께끼들이 숨어 있습니다. 언젠가 정체가 드러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수한 수수께끼들이죠. 만약 당신이 그 모든 것을 탐사해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연히 지구 주변부터 조사할 것이죠. 그리곤 최대한 먼 곳까지 슝 하고 날아가서 정신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마냥 신기한 소리 같겠지만 당신의 정신은 정말로 당신의 몸을 떠나 저 위에 별들 향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누워있는 섬이 빠르게 멀어지면서 머리가 팽팽 도는 것 같은 현기증이 덮칩니다. 당신의 정신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진 도저히 알 수 없겠지만 당신의 정신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뻘건 달이 먼 지평선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당신은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나와 달과 지구 사이의 텅 빈 공간 38만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본 달은 태양처럼 하얗죠.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의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당신은 지금껏 겨우 10여 명의 인간들만이 발을 들어놓은 달에 도착했습니다. 유령처럼 흐릿한 당신의 정신체가 달 위를 걷고 있는 거죠. 지구는 달의 지평선 아래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이른바 달의 어두운 면, 즉 지구에서는 결국 볼 수 없는 쪽입니다. 그곳엔 파란 하늘도 바람도 없습니다. 머리 위에 보이는 별들은 지상의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하나도 반짝이지가 않죠. 달에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달에서는 땅에서 겨우 1mm 떨어지기 전부터 우주 공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표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흉터들이 날씨 변화로 인해 지워지는 일도 없는 거죠. 사방에 보이는 구덩이들에는 한때 이 황량한 땅을 강타했던 것들의 기억이 얼어붙은 듯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달의 지구를 향한 쪽으로 걷기 시작하자 달의 탄생 역사가 마법처럼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당신은 말문이 막힙니다. 약 40억 년 전 어린 행성 지구를 화성 크기의 다른 행성이 강타하면서 지구의 거대한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이 충돌의 온갖 잔해들이 하나의 공으로 뭉쳐져 지구주의 궤도에 자리를 잡았죠.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달이 태어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충돌이 지금 다시 일어난다면 지상 모든 생명들을 쓸어버리고 남을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40억 년 전 지구엔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엄청난 충돌이 없었다면 우리의 밤을 밝히는 달도, 밀물과 썰물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의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달의 지평선 위로 파란 지구가 떠오르자 우주에 일어나는 재앙과 같은 사건들이 최악의 결과 못지않게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우리의 고향은 보름달 4개를 합친 것만한 크기입니다. 별들이 점점 흩뿌려진 어두운 밤을 배경으로 파란 진주가 둥둥 떠있죠. 우주에서 지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니 겸허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고요. 당신은 조금 더 걸으면서 지구가 달의 하늘로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안전하게 보이지만 이런 겉모습을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죠. 시간은 이곳에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펼쳐질 역겁의 세월을 생각하면 우주에서 격렬한 재앙이 벌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달의 표면의 흉터처럼 흩어진 구덩이들이 바로 그 점을 일깨워주죠. 우주를 떠도는 수십만 개의 커다란 돌덩이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달을 두드려댔을 것입니다. 물론 지구도 그들에게 얻어맞았겠지만 지구의 상처들은 치유되어만 갔죠. 살아있는 지구에선 항상 변화하는 표면이 과거를 깊숙이 감춰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력적인 우주에서 우리의 고향은 설사 치유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당신은 문득 듭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방비하진 않죠. 지구엔 우리 인류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을 탄생시킨 것과 같은 충돌은 주로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지구를 위협하는 떠돌이 행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떠돌이 소행성과 해성이 있을 뿐이죠. 게다가 달이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부분적으로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어두운 밤하늘에 떠있는 푸르스름한 지구를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밝은 빛의 공 하나가 등 뒤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항성이 보입니다. 우리 고향 근처에서 가장 밝고 가장 격렬한 천체이죠. 우리는 그 별에 태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양은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 등불이 뿜어내는 막대한 양의 빛에 압도당한 채 당신은 달을 떠나 태양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저 태양이 왜 그토록 밝게 빛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태양. 만약 인류가 태양이 1초 동안 내뿜는 에너지를 어떻게든 모두 걷어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약 5억 년 동안 지구 전체의 에너지 수용을 감당하기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항성이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태양이 앞으로 50억 년 뒤 종말을 맞이할 때 모습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론 여전히 크기는 하겠죠. 태양이 커다란 수박이라면 거기서 43m 떨어진 곳에 있는 지구는 확대경을 들이대야만 볼 수 있을 만큼 작을 것입니다. 자, 당신은 태양 상공 수천 킬로미터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등 뒤의 지구는 밝은 점에 불과하죠. 앞에 있는 태양은 하늘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거품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오고 뜨겁다는 말조차 쓸 수 없는 물질 수십억 톤이 바로 눈앞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태양의 자기장엔 아무렇게나 생겨나는 듯한 거대한 고리들이 열리죠. 아무리 줄여 말해도 엄청난 광경입니다. 그 강렬함에 들뜬 당신은 지구와 태양의 어떤 점이 다르기에
태양이 있도록 특별한 건지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항성은 어떻게 항성이 될까? 항성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올까? 그리고 항성은 도대체 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은 그 어떤 곳보다 혹독한 환경을 지닌 태양의 중심부로 향해 갑니다. 표면에서 50만 킬로미터 이상 파고들어야 하는 곳이죠. 이에 비해 지구의 핵은 표면에서 약 6,500km에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용광로 같은 태양의 표면을 향해 머리부터 뛰어내리면서 당신은 우리가 숨쉬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감지하는 모든 물질들, 심지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까지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원자는 만물의 기본 요소죠. 주변 환경을 만들어내는 레고 블록이라고 봐도 됩니다. 다만 레고와는 달리 원자는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보통 둥근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밀도가 높은 공의 모양과 핵과 멀리서 그 주위를 도는 자그마한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들을 크기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이 레고와 비슷하긴 합니다. 그 원자들 중 가장 작은 것을 수소, 두 번째로 작은 것을 헬륨이라 부릅니다. 이 두 원자가 우리가 아는 우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들 중에 98%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수치지만 과거에 비하면 적습니다. 약 138억 년 전엔 이 두 원자가 거의 100%를 차지했죠. 질소나 탄소, 산소, 은 같은 것 등은 오늘날에만 발견할 수 있는 원자들입니다. 그러니 수소와 헬륨보단 나중에 등장했음이 분명하겠죠.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지금 당신은 그것을 알아보러 가는 중입니다. 당신은 태양 안쪽으로 더욱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죠. 핵의 온도만 해도 섭씨 1600만 도에 이릅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고요. 사방에 수소 원자들이 가득하지만 주위 에너지로 인해 모두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전자가 풀려나서 핵이 드러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압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원자핵들이 그 무게에 눌려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도 없는, 따라서 핵들은 서로 융합해 더 큰 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바로 당신의 눈앞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열핵 융합 반응, 즉 작은 원자들이 뭉쳐 큰 원자핵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커다란 원자핵들은 자신이 태어난 용광로에서 빠져나온 뒤 수소 원자핵에서 떨어져 나와 멋대로 돌아다니던 원자들과 한 팀이 되어 무거운 원자가 됩니다. 아까 말했던 질소, 탄소, 산소 등이 되는 것이죠. 열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여기 태양의 핵에선 태양의 엄청난 중력이 그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중력이 거의 모든 것을 핵으로 끌어당겨서 엄청난 힘으로 압축해 주는 것이죠. 지구에선 표면에서든 내부에서든 이런 반응이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기도 하고 밀도도 충분하지 않아서 열핵 융합 반응에 필요한 온도와 압력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행성과 항성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대체로 둥근 모양의 천체라는 점은 같겠지만 행성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작은 바위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기체가 이 바위 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반면 항성은 거대한 열핵융합 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중력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핵심부에서 물질을 벌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무거운 원자들, 생명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원자들, 우리 몸에 들어있는 원자들 모두가
오래전 항성의 심장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것도 바로 그 원자들이죠. 따라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살갗을 만지는 것은 별의 조각을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조금 전 태양과 같은 항성들은 왜 반드시 폭발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을 찾아냈죠. 그들이 그렇게 죽지 않는다면 세상엔 오로지 수소와 헬륨만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항성 내부에 언젠가 갇혀 있을 것이고 지구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죠. 우리의 몸은 오로지 수소와 헬륨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과 지구,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탄소와 산소를 비롯한 여러 원자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태양은 2세대 항성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3세대일 수도 있겠고요. 한두 세대의 항성들이 폭파한 뒤 그 조각들이 모여 태양이 됐고 지구가 됐고 우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죽음에 방아쇠가 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별들은 왜 화려한 폭발로 빛나는 생애를 마감해야 하는 걸까요? 핵융합 반응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처음 그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아무리 엄청나다고 해도 거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두 원자핵이 융합해서 큰 원자핵이 될 때 그들의 질량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 그 원인이죠. 그렇게 융합된 원자핵의 질량은 처음 두 원자핵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적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1kg과 같은 아이스크림 1kg을 섞었는데 그 결과물의 무게가 2kg보다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아무리 놀랍게 보이더라도 이미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본 이상 그 원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핵의 세상엔 언제나 일어납니다. 다만 질량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다행일 겁니다.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되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는 mc 제곱이 이 변환율을 알려줍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사라지는 질량은 확실히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태양의 중심부에 초마다 융합되는 원자들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방출되는 에너지 또한 엄청난 것이죠. 어디든 갈 곳에 필요한 이 에너지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핵을 떠나 표면으로 밀고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에너지가 모든 것을 핵으로 끌어당기는 중력과 균형을 이뤄 태양의 지금의 크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내핵에서 생성된 에너지 없이 중력만 존재했다면 태양은 쪼그라들 것입니다. 핵융합 반응에서는 엄청난 양의 빛과 입자도 방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까이 있는 모든 것을 원자핵과 전자가 뒤섞여 빛을 내는 수프 같은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것을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항성들이 빛을 내는 것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빛과 열기, 에너지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항성인 태양을 커다란 불덩이로만 보면 안 됩니다. 불이 타는 데는 산소가 필요한데 비록 태양이 다른 무거운 원소들과 더불어 약간의 산소를 만들어내기는 해도 우주 공간엔 어떤 종류의 불이든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 만큼 자유산소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우주에선 성냥을 그어도 결코 불이 붙지 않거든요. 태양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항성들과 마찬가지로 밝게 빛나는 플라즈마 덩어리입니다.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린 원자들, 전자를 모두 잃어버리고 원자핵만 남은 원자들, 전자들이 뜨겁게 뒤섞여 있는 상태인 것이죠. 핵 안에 원자핵이 충분히 존재하는 한 태양의 중력과 핵융합 에너지는 계속 평형을 이룰 것이고 우리는 태양 근처에서
계속 운 좋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것은 운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겠네요. 애당초 태양이 지금과 같은 상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만 태양이 앞으로 영원히 지금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것임을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태양의 내액에서 원료가 되는 원자들이 모두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중력과 경쟁하며 액에서부터 밖을 향해 밀어내는 힘도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태양은 점점 더 쪼그라들면서 밀도가 높아지다가 다시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겠지만, 이번엔 핵 근처가 아닌 표면과 가까운 것이 그 무대가 될 것이죠. 이 새로운 핵융합 반응은 중력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닌 중력을 압도할 것이고, 따라서 태양 표면이 밖을 향해 밀려나면서 태양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 전 미래로 여행했을 때 그 광경, 바로 그 상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면 그것이 바로 태양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요. 태양의 핵에 남아있는 수소의 양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과학자들은 이 최후의 폭발이 언제 일어날지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얻은 답은 태양이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뒤 어느 목요일에 폭발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차 범위는 사흘 뿐이고요. 우주 끝에 첫 번째 벽. 눈에 보이는 우주는 과연 얼마나 클까요? 만약 당신이 눈에 보이는 우주를 향해 최대한 멀리 곧장 날아간다면 그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어딘가 경계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당신은 자신 있게 아무 방향을 하나 골라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고향 은하에서 멀어지는 순간 당신은 은하수가 54개의 은하들이 중력에 의해 서로 묶여있는 작은 집단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집단을 국군 은하군이라고 부르죠. 지름이 약 840만 광년인 구체 모양입니다. 은하수는 여기서 두 번째로 크고 왕은 역시 안드로메다 은하죠. 그리고 그 너머엔 다른 은하 집단들이 있습니다. 개중의 은하들이 수백 개나 모여 있는 곳도 있죠. 이런 큰 집단들을 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계속 손살같이 나아가면서 거대한 은하단, 즉 반짝이는 나선형 은하와 달걀형 원반 은하가 수백만 개나 모여 있는 초은하단을 지나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초은하단은 중력에 의해 서로에게 묶여 있으며 시공 속에 퍼져 있는 상태이죠. 이 초은하단들은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커다란 구조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져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우주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눈을 크게 뜬 뒤 방향을 돌려 사방을 바라보고 최대한 많은 빛을 모으고 이 모든 것의 끝을 찾아봅니다. 이곳엔 위와 아래, 좌와 우도 없습니다. 지구에서 10억 광년 이상 떨어진 이곳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하들이 반짝거리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어둠 속에 퍼져 있죠. 멀고 가까운 곳의 모든 은하들, 은하군들, 은하단들, 초은하단들이 엄청난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여행한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말이죠. 당신은 은하수가 이 수많은 점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기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환상이 아닌 인류가 지금까지 파악해낸 사실들이죠.
지구를 종말에서 구하자는 생각이 이제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 왜 그런 일에 신경을 써야 할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아름다움을 넘어선 이 거대한 현실 속을 영원히 떠도는 삶이 매력적인 꿈처럼 보이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 생을 보내면 안 될 것이 무엇인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백일몽에 잠기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일까?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떨까 하고 곰곰이 생각이 잠긴 당신에게 이상한 감각 하나가 날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 주위의 모든 것이 곧 인류가 이해한 우주의 모습인 거죠. 당신은 지금 인간의 정신이 그려낸 우주를 여행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광대한 우주는 인간의 뇌가 지닌 한계 속에 갇혀 있을 것이죠. 만약 그런 한계가 존재한다면 놀라운 소리 같겠지만 마음이 놓이기는 합니다. 우주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보다 더 커다란 것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의 머리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구의 운명이 무엇이든 그것을 모르는 편보다 아는 편이 낫다고 마음을 정하게 되죠. 자, 다시금 당신은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수억 개나 되는 새로운 은하들을 지나쳐 나갑니다. 인간들이 항상 그래왔듯이 당신은 금방 주변에 익숙해 갑니다. 심지어 우주의 광대함도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고요. 여기저기서 은하들이 충돌하는 광경이 보입니다. 별들이 폭발하여 초신성이 되어 눈 한 번 깜짝할 만큼 짧은 시간 동안 수십억 개가 되는 형제자매 별들이 빛에 눌려버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주 전역에선 모든 것이 모든 것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간 끝에 당신은 이제 지구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날아가죠. 지구에서 110억 광년 거리, 120억 광년 거리, 130억 광년 거리. 계속 멀어지면서 기분은 점점 들뜨고 당신은 우주의 끝을 찾아보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하들이 듬성듬성해졌기 때문이죠.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별들은 갈수록 커지는 듯합니다. 아니, 사실은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날 은하 속에 있는 별들의 평균 크기보다 수십, 수백 배나 되는 별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보다 느려진 속도이긴 해도 당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에서 빛나는 빛의 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가죠. 지구에서 약 135억 광년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자 빛의 점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움직임을 멈춥니다. 당신이 찾던 우주의 끝에 도달한 것일까요? 우주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지금 당신은 시공 속에서 지극히 먼 곳, 최초의 별들조차 아직 태어나지 않은 곳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곳, 이 시대는 우주의 암흑시대라고 불리죠. 이곳에서 출발한 빛은 135억 년 동안 우주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닿습니다. 최초의 별들이 자그마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변환시켜 현재 우리의 몸과 다른 행성들, 항성을 구성하는 원소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바로 이 시기. 약 8억 년 동안 지속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별들은 1세대 항성이었으며 우리 태양은 2세대 또는 3세대 항성인 것이죠.